자, 그러면 먼저 우리 뉴스부터 살펴보시도록 하죠.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부쩍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셔요. 엔비디아요? 예. 사서 그런가? 안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워낙 또 지금 시장은 온통 엔비디아에 의해 좌우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예전에 뭐 엔비디아 기술 설명 막 되게 좋다고 막 얘기할 때는 안 들으시더니. 그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때 듣고 그때 관심 갖고 그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다 이 고점 사갖고 이거 그래도 이제 다시 또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엔비디아 주가 6.8% 상승하면서 네. 이게 좀 3조 달러 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우 지수는 0.76% 하락했고요. 네.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힘입어서 1.26% 상승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0.3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매크로 지수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금리라든지 뭐 소비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가냐 안 가냐 오히려 그 네. 얘기를 훨씬 더 좀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코노미스트들 만나보면은 하반기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온다. 네.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으며 안 내린다 한들 통화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도 뭐가 있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뭐 얘가 크게 영향을 이렇게 막 변동을 주면서 영향 줄 건 아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졌다는 게 예전에 크게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게 뭐 내린들 얼마 내릴 거며 안 내린들 뭐 경기가 위축될 거냐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물가 잘 안 잡히니까 금리 올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럼 뭐 경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매크로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좀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저건 주죠. 엔비디아 주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는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좀 빠지면 야 그래도 엔비디아만한 반도체를 어딨어? 만드는 회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좀 다시 매수 수요가 좀 들어오면서 좀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면은 우리도 반도체 해야죠. 우리요? 네. 반도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어제 그 야당에서 야당표 K칩스법이 공개가 됐습니다. 야당표 K칩스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지원할 거냐?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를 하고서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 세액 공제 비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반도체를 이제 대기업은 반도체 투자 세액의 25%, 반도체 R&D 세액의 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 세액의 35%, R&D 세액의 50%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해가지고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범위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서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가 있냐면은 K칩스법을 뭐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세액 공제 기한도 10년 뒤인 2034년까지로 연장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한 100조 원 된대요. 근데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이걸 발의했다라는 것도 꽤 유의미한 그런 이야기라고 언론에는 좀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원래 있어요, 내용이. 원래 있는데 올해 일몰이 됩니다. 근데 이 일몰을 연장 그렇죠. 혹은 더 확대. 예, 연장을 한 10년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 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 여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과감한 반도체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정치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거긴 한데 네. 이게 원래 21대 국회 때 통과가 됐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거 통과 안 되면 올해 일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이 여당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얘기라면은 굳이 이 얘기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통과해서 넘어올 수도 있었던 게 음. 일몰이 되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네. 예, 일몰이 돼서 넘어오는 폐지가 돼서 넘어온 거죠. 네네네. 그 법안이 새로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산업에 그러니까 이게 또 왜 그때 폐지가 됐냐 통과를 못 시켰냐 이제 부자 감세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2대로 넘어왔다고 해서 그때 부자 감세였으면 지금 부자 감세가 아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야가 이게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설비 투자액에서 5에서 15%를 보조금을 주고 설비 투자액의 25%를 세액 공제하고 우리나라는 보조금 안 줍니다. 세액 공제만 해주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세게 지원을 해요.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설비 투자의 20%를 세액 공제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렇게 지원하면서 반도체 공장들, 뭐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마땅히 그런 법이 없어서 그런 걸 좀 하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이거 뭐 대기업들 안 그래도 이제 대기업에 너무 부가 집중돼 있는데 그 대기업에 더 세액 뭐 공제해주고 하면 지원해주고 하면 이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야당에서는 좀 반대를 했었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지원해주는 법이 있는데 이게 올해 말에 일몰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있던 거를 연장하는 건데 21대 국회에서 야 대기업 지원하는 안 아니냐 반도체 기업들 다 대기업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를 못하고 폐지가 됐죠. 그때 이제 야당이 반대했을 거고. 예. 근데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시 이제 새로운 입장을 냈다는 거죠, 야당이.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요 법안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다른 뭐 정치 이슈가 이 경제 이슈를 좀 잡아먹은 그런 흐름이 좀 있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TSMC가 이제 일본 가가지고 막 되게 막 엄청 칭찬하고 막 그랬거든요. 보조금도 많이 주고 뭐 일본 입장에서도 TSMC 유치해가지고 장비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 좀 재미를 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는 뭐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렇게 여야 간에 이제 특별히 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제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산업의 불확실성을 조금 낮춰주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기업 있고요. 같은 데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제일 그쵸. 좀 리스크기도 하고 투자를 이걸 결정해야 될지 말지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한번 또 다른데 나가는 걸로 결정했는데 다시 또 뭐 바꾸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21대 국회에서 이제 폐지가 돼 버리니까 그럼 이번에 일몰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 올해 결정을 하더라도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 내년 후년 거의 투자 결정을 이미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럼 일몰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계산기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도 조금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정치 이슈는 아닌데 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미리미리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력 공급 관련한 겁니다. 아, 전력 공급.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제 세제 지원에 대해서 법안 얘기 나와가지고 어제 나오니까 어제 그 반도체 업계 아저씨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액공제 그거는 그 일몰이니까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기는 해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 해줄 수 있는지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전기. 예. 전기는 사실 이 반도체 돌리는데 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거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1차로 뭐 태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게 한번 가스 전기 한번 땡겨오고 그다음 2차로 이제 동해에서 한번 땡겨오고 그다음 3차로 이제 뭐 경상남도라든지 그쪽에서 이렇게 땡겨오는 그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지금 1차 태안 쪽에서 땡겨오는 전기도 잘 땡겨올 수 있는지 네. 송배전 그리드 만드는데도 한 10년 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10년 걸린다는 게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은 10년 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근데 또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그 GTX에서 뭐 전자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전자파 시험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송배전 관련한 것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자꾸 숟가락 얹어서 좀 죄송한데 그 배터리 쪽 분들을 어제 좀 만났었어요. 네. 근데 그 배터리 작년 초 배터리 진짜 좋을 때는 배터리 육성 지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육성과 지원은 원래 좀 힘들 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또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리고 있는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0억 달러의 채권 발행했습니다. 20억 달러? 예, 예. 그리고 2조 8천. SK온 같은 경우도 5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좀 그러니까- 어려워요, 요즘에? 아, 그러니까 안 팔리더라도 네. 투자는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공장 짓고 하는 배터리 거. 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되게 잘 나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이렇게 좀 하기가 좋아요. 근데 아. 진짜 필요한 거는 힘들 때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네, 네. 배터리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래도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산업이 현재 지금 그래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 뭐 디스플레이 조금 LED 쪽으로 뭐 OLED 쪽으로 좀 있을 것 같고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예.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이거 못 잡으면 지금 이제 놓치면 이제 영영 우리나라 경쟁력이 잃을 것 같아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또 그렇게 보면 대기업은 늘 그러면 지원을 오히려 돈도 많은 데서 더 받아야 되고 중소기업은 이런 데서도 소외되나 하는 또 아쉬움도 좀 있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근데 중소기업은 근데 그 규모가 더 커요. 비율은.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나라 국가의 뭐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섹터이기 때문에 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잃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방향은 꼭 필요하지 않나. 뭐 이건 이제 대체로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그 비싼 차 잘 파는 현대차 두둑한 중간 배당도 기대. 제목은 이렇게 달았는데 네. 사실 두 가지 뉴스를 좀 묶었습니다. 음. 하나는 현대차가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277만 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데요. 일본의 금융정보업체 퀴기 집계를 한 경우가 주요 자동차 회사 12곳의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현대차가 차 한 대를 팔 때 277만 원의 순이익을 내는데 전년 대비해서 27% 증가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현대차의 대당 순이익은 주요 자동차 회사 중에 6위라고 하는데 네. 일본의 혼다, 폭스바겐, 미국의 GM, 중국의 비아디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과거에 좀 그냥 싼 차 파는 그런 회사 이미지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꽤 그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면서 판다는 거고 이렇게 대당 순이익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SUV 판매 비중이 높아진 거하고 제네시스 차가 좀 잘 팔리는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현대차의 승용차 평균 판매 가격은 5,319만 원인데 2022년 대비해서 300만 원 가량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평균 가격이 국내보다 1,000만 원 가량 더 높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오. 해외에서도 더 제값 받고 팔고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뭐 세금이 더 비싸서 더 비싸게 팔리는 게 아니고. 예, 예. 판매가 ASP 기준으로 그래요? 봤을 때, 예. 그리고 이게 또 그 환율 효과까지 있으니까 현대차가 좀 그렇긴 하겠네. 이익이 좀 많이 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매출이나 이익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벌었으면 나눠야죠. 나누겠죠. 나눠야죠. 언제 나누냐? 오늘입니다. 오늘? 예. 단기 배당 마감일입니다. 오늘. 오늘 그럼 갖고 있으면 배당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가지고 28일 날 가지고 있으면 보자. 원래 30일이 배당 기준일인데요. 네. 30일이 일요일이에요. 네. 그러면 29,
그럼 금요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결제일이 이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면은 28일 날 주식이 결제가 되니까 그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중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의 주가가 조금씩 오른 경향들도 좀 있고, 이게 분기 배당 같은 경우는 아직 배당 선진화 방안이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당을 얼마 줄지는 사실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의 예측치라든지 작년 배당액을 보고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연말 배당보다는 중간 배당의 배당 규모가 좀 작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주가 빠지는 것도 좀 덜한데, 요새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제 배당락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정프로님 그 예전에 박병창 이사님이 자주 설명을 해주셨던 건데, 이게 배당락이 그 배당일 다음날 주가 빠지는 거를 배당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락은 현물 배당, 그러니까 현물 배당에는, 아니, 현금 배당에는 배당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하는 회사들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100주가 있어요. 그럼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한 주를 주식 배당을 했어요. 네. 그러면 101주가 되잖아요. 네. 101주고 10,000원씩이니까 101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럼 시가총액이 10,000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주 배당하면은 그 기준가를 강제로 낮춰버려요. 네. 그 시가총액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당을 했다라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기준가를 낮추는 걸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좀 언론에서 혼용해서 그냥 써요. 네. 그러니까 배당락을 그냥 뭐 배당받을 날 지나니까 떨어지는 거, 주가 떨어지는 거를 그냥 배당락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배당락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할 때만 기준가를 떨어뜨리는 거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식으로 배당하게 되면 같은 시총이 유지된 상황에서 주식 수만 늘어나는 거니까 주당 가격이 떨어지는 게 낮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강제로 기준가를 낮춰요. 예, 그 낮추는 게 이제 배당락이고. 예. 근데 이제 현금 배당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번 돈 그냥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이건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주고 나면 주가 좀 빠지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배당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어쨌든 현금 배당에는 배당락이 없다. 예, 현물 배당하는 회사에만 배당락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그걸 막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배당락이 도대체 왜 있냐? 그랬더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난 너무 이상한 거지.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나눠줘 주주들한테. 근데 나눠준 만큼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무리 생각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러나 이젠 뭐 저도 이제 그런 거 일일이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또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해 주셔야죠. 또 그럴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정프로님께서 그 얘기를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이렇게 배당락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팔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더 빠져요. 아 그래요? 배당락 있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근데 배당락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회사들, 그러니까 이러해서 그 많이 벌었으니까 현대차가 좀 배당도 꽤 하지 않겠나. 라고 해가지고 어제도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역사적 신고가 새로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분기 배당액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 우선주, EUB, 사무비 이런 것들도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주는 뭐 배당을 똑같이 하더라도 주가가 좀 낮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더 높게 나옵니다. 우선주.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IBK 증권에서 배당 얼마일지 추정한 금액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뭐 요렇게 돼 있다 이 종목을 보여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증권사의 리포트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고배당 주식 같은 경우는 표시도 해주셨더라고요. IBK 투자증권에서. 그러면은 SK가스라든지 케어젠이라든지 이런 데는 1% 이상 되는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을 보일 거로 보인다. 지금 화면 보여주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노션 같은 경우도 1%.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분기 배당이에요, 반기 배당이에요? 분기 배당. 분기 배당. 예.
2분기에 그러니까 뭐 모든 회사가 2분기에 배당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확인. 그리고 공시에도 안 나와요. 배당 얼마 하는지. 왜냐하면 그 배당 선진화 방안이 아직 분기 배당에는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들은 2분기 배당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KB금융이라든지 JB금융지주라든지 이런 데는 0.7에서 1.2% 정도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월배당 ETF 같은 경우도 좀 이용하면 좋다라는 얘기들도 좀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글씨 좀 보려고 그랬더니 눈 아파 죽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거 다 분기 배당 얼마 하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인터넷 검색하면. 아닌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증권사 리포트가 제일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주더라. 예, 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거 정프로님은 요 얘기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뭐죠? 이게 뭐 대출금리 이런 거. 대출금리? 네. 대출 안 받았으니까. 아니 근데 받을 일이 이제 생길 것 같아서 올해 내년 중에는 그래서 저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으시죠? 아니 관심 가지려고 이제 나도. 예, 아니 안 되겠더라고. 뭐 다 그냥 죽어라 벌어도 누구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게 한 5년 있으니까 내가 5년 동안 죽어라 번 거에 아파트 올라간 격이 더 많아. 왜 이렇게 죽어라 이랬나 싶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그 은행권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네. 기준금리는 그대로잖아요. 대출금리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네. 아, 거의 2% 후반대까지 하단에 만나 있어요. 주담대가? 네. 그러니까 다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는구만. 이게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실 그래갖고 이달 들어서 20일 만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미 4조 원 이상 또 불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기준으로 연 2.9에서 5.4% 그러니까 하단은 2%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은행 채금리들이 좀 내려와서 그런 거기는 한데 은근슬쩍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원래 7월 달부터 DSR2 규제가 도입이 되는 걸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DSR2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 그래가지고 네.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가정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DSR은 내가 번 돈에 비해서 얼만큼 이자 내냐 요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한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많으신 분은 대출을 더 잘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늘려줍니다. 근데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 여기에 조금 더 가산 금리를 더해가지고 네.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더 더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잡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제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네. 그중에 2단계가 원래 7월부터 도입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은행에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은행채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대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은행권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약간 절판 마케팅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7월 되면 대출 한도 줄어드니까 지금 빨리 받으세요. 지금 빨리 받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대출을 많이들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제 발표가 난 게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9월로 연기하겠다. 아니 이게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좀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 봐. 그죠?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부분들을 확실히 겁내는 것 같아요. 아니 떨어질 수가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안 떨어뜨리려고 뭐 지난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하여튼 부동산 가격을 와 이렇게 그쵸. 높게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예.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설명하기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음 달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도입하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PF 사업성 평가가 있어요. 요걸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자영업자 정책하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지금 쪼이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니
요것들 정책 발표되면서 좀 시장 상황 봐서 이제 9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감안해 2단계 시행을 조정한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 한 6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 중에 5.7조 원이 주담대였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도 전월 대비해서 증가폭이 1조 원 넘게 벌어지면서 가계부채 또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DSR은 2달이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부에 도대체 몇 퍼센트가 땅에 이렇게 묶여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뭐 저가 비싸서 못 사는 거 억울한 것도 물론 한편은 있겠지. 그러나 이제 좀 크게 보면 이게 이제 기업에 막 들어가고 혹은 뭐 개인들이 무슨 뭐 자영업하면서 사업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막 투자하고 이런데 돈이 막 이제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땅에 집에 이 나라 전체 부에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이 부동산에 묶인 돈의 한 10% 20%만 만약에 기업이든 어디든 다른 데로 좀 돌아보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본시장 관련한 지원책 같은 거를 좀 해서 네. 꼭 이렇게 부동산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증시에도 좀 유입이 되고 증시에서 또 이제 기업들이 뭔가 발행을 해서 그래. 자금 조달도 하고 네. 그거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산업들 육성도 되고 이게 좀 더 선순환 고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전부 다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려갖고 딱 붙어갖고 그거 가격만 이렇게 올리고 붙들고 있으니 뭐 기업들도 돈 벌면 다 부동산 어디 저 땅 사갖고 건물 올리려고 그러고 뭐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저 빌딩 올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그런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야 이거 뭐 이렇게 벌어갖고 뭐 어디 한번 좋은 일 해보 이런 거보다도 무조건 그냥 야 좀 큰 돈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이야. 땅에 묻어두면 땅은 배신 안 해. 야 집값 떨어지는 거 봤냐? 언젠가 다시 올라. 이 마인드가 너무 강하니까 예. 개인이고 기업이고 전부 다 부동산에 빌딩에 미쳐갖고 미쳐갖고는 아니고 하여튼 빌딩에 다 저 올인해갖고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건 아마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더 이러겠죠? 근데 실제로 산업들을 보면은 네. 뭔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조금 더 사업이 확장되고 해외로 진출하고 요런 기업들은 부동산 잘 안 합니다. 근데 딱 봐도 나는 여기까지다. 그런 데들이 보통 부동산을 사요. 성장 이제 뭐 할 만큼 다 한 것 같고 뭐 해외 나가봐야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지켜야 된다. 요럴 때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군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얘기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야 이제 내수 시장에서 뭐 더 경쟁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해외 나가가지고 뭐 개척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빌딩이나 사서 임대료나 받고 할래 그런 경우에 건물 투자를 해요. 실제로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요? 정 프로는 저 부동산 없다고 막말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근데 저는 그렇죠. 예, 좀 제가 좀 과하게 폭주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여기에 많이 좀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 좀 아닌가? 여튼 부동산 결국은 이제 대출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꽤나 대출 조건을 좋게 해서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집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은 뭐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혹은 뭐 그렇게 높은 이자가 아니게 지금 빌리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뉴스는 스트레스 DSR 도입이 9월로 미뤄졌다. 네. 요게 뉴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지금 정프로님이 해주신 겁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욕 많이 먹을 줄 몰랐네요.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제가 너무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뵐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